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집 주변에서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돌멩이도 가지고 놀고 나뭇가지도 꺾어서 팔랑거리며 놀았던 제 남동생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잘못 넘어져서 돌부리에 머리를 크게 박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집 바로 근처에서 그렇게 된 일이었고 상처가 나서 피가 좀 비치기는 했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쾅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놀랬을 텐데 다친 당사자인 남동생이 의젓하게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휴, 놀래라. 준영아, 다음부터는 발 밑에 뭐가 있나 잘 살피면서 놀아야 돼.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알았지? 우리 준영이 엄마하고 약속할 수 있지? 엄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남동생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미셨습니다. 작고 앙증맞았던 남동생의 새끼손가락이 마주 뻗어지던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동생이 다쳤던 그 일을 아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것으로 알아요. 만약에 대수롭게 여기셨다면 이래저래 시끄러웠을 것이고 남동생도 병원으로 갔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넘어져서 다쳤던 그 일 이후로 이틀이 흘렀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기운이 없다고 그랬고 어지럽다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열이 난다는 소리도 했던 것 같고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동생의 곁을 지켰는데 밤새 차도가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자 그때부터는 심각해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향했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놀겠다고 엄마와 약속했던 남동생이었으나 다음이란 없었습니다. 머리가 다쳤던 그게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남동생은 하루 뒤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친정 부모님은 제발 사람만 달라며 울부짖으셨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으니 사람만 달라고 울고 빌고 괴로워하시던 친정 부모님의 모습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죽음이라든지 영원한 이별을 정확히 알지 못하던 나이였습니다. 며칠 뒤 남동생이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을 때도 저는 완벽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내 동생이? 준영이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니? 준영이한테 새로운 놀이를 알려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준영이가 꼭 기대하겠다고 했으니까 죽은 게 아닐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엉거주춤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눈물바다가 된 병원의 분위기도 너무 낯설었고요. 그 공기를 견디기 힘들어서 되려 저는 남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렸던 제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으며 본능적으로 펼치고만 방어 기제였던 것입니다. 너무 큰일을 겪으면 어린아이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어린 딸의 마음을 엄마는 알아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짜고짜 제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웃어? 네가 웃어? 엄마, 왜 이러세요? 엄마 무서워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무서워? 네 동생은 우리 준영이는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다가 떠났어. 우리 준영이에 비하면 너는 무서운 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엄살이야. 마침 나도 네가 내 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 중이었는데 우리가 좀 통했네. 우리 준영이가 떠났는데 너는 준영이 누나가 되어가지고서는 웃어? 실실 웃음이 나오듯? 하, 이런 게 어떻게 내 딸이야? 너는 내 딸 아니야. 저 안 웃었어요. 제가 왜 웃어요, 엄마? 이게 맹랑하게 거짓말까지 안 해? 아, 소름 끼쳐. 입꼬리 올리고 있던 게 웃은 게 아니면 뭐라는 소리야? 내가 똑똑히 다 봤는데 어디서 거짓부렁이야? 그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에요.
웃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네가 아무 몹쓸 기집애라는 건 내가 진작에 알아봤었지. 세상에 하나뿐인 동생인데도 너는 어쩜 그렇게 준영이를 보던 눈빛이 나쁘던지. 질투를 하고 견제를 하던 너의 그 눈빛, 나는 진작에 다 알고 다 보고 있었어. 우리 준영이가 떠나서 너는 기쁘지? 행복하지? 하나도 안 슬프지? 맞은 뺨도 아팠으나 저에게 쏘아붙이며 추궁을 이어가시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에 비하자면 뺨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였죠. 저는 오해라고, 안 기쁘다고, 슬프고 힘들다고, 남동생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드려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제가 말을 뱉을 때마다 저에게 인정하라고 압박을 가하셨어요. 제가 남동생에게 일어난 비극을 기뻐하고 있다는 걸 제발 양심적으로 인정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쁠 턱이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아직 남동생이 죽었고 영영 떠나버렸다는 사실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향해서 기쁜 게 틀림없다고 하셔봤자 저의 당혹스러운 슬픔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남동생이 보고 싶어서 슬프다며 울어댔고 엄마는 결국 제 뺨을 한 번 더 세게 때리셨습니다. 홧김에 눈이 돌아서 저를 때리셨던 게 아니라 충분히 다 인지를 하시고서 저를 때리셨던 것임을 저는 확인 사살을 받았죠. 눈 아래가 시꺼멓고 퀭하게 패인 아빠가 다가오신 건 그때였습니다. 아니,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야? 수영이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맞기라도 했어? 혹시 당신이 애를 때렸어? 안 때릴 수가 있어야지. 애가 하는 짓, 그 꼬라지를 봐. 당신 미쳤어? 준영이 그렇게 됐다고 지금 수영이한테 화풀이를 해? 어떻게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놔? 애가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수영이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이라고. 어리면 다 용서받아야 돼? 얘가 웃더라?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온대. 기쁘대. 동생이 사라져서. 행복했대. 당신은 이거 용납이 돼? 나는 안 되는데? 뭐라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겠지. 수영이가 그런 소리를 왜 하겠어? 당신이 오해를 한 걸 거야. 무슨 놈의 오해? 당신도 알잖아. 수영이 얘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 동생을 못마땅하게 보면서 질투를 하고 원망을 해왔는지. 자기 동생만 안 태어났어도 혼자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영이의 존재 자체를 싫어했던 애잖아. 혹시 그동안 당신은 몰랐나 봐? 자기 딸이 이렇듯 악마 같다는 걸. 당신 지금 너무 지쳐서 그래. 너무 흥분해서 뭘 잘못 보고 있는 걸 거야. 수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렇지, 수영아. 아빠 말이 맞지? 아빠의 거칠어진 피부나 퀭하게 푹 꺼진 눈매 같은 것들이 저는 무섭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저를 향한 엄마의 눈빛이었습니다. 증오 섞인 강요, 압박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대답 잘하라는 의미인 것을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 눈빛을 본 저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고 저도 모르게 이런 대답을 뱉고 말았습니다. 준영이가 없어져서 기뻐서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뭐라고? 수영아, 정말이야? 네가 정말로 그랬어? 깜짝 놀라신 아빠의 다급한 물음에 저는 멈칫했으나 조금 전보다 더욱 매섭게 빛나는 눈빛이 저를 향해 있던 것을 알아차리고서 제 대답을 철회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그랬구나. 우리 딸, 우리 수영이가 이런 아이였다니. 내가
한참을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이토록 자식들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전부 다 내 불찰이고 내 탓이야. 준영이가 불쌍하게 하늘나라로 떠난 것도 전부 내 탓인 거야. 아빠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신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처로 옳게 한 것인가 싶어서 엄마의 눈치를 한껏 살피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거짓으로 엉격거려 대답을 해버린 것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을 보내주고 난 이후 친정 부모님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일상이 이어졌으나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며 날마다 쌍욕을 내뱉고 무섭게 싸우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불과 얼마 걸리지는 않았네요. 두 분은 한 공간에 계실 때는 서로를 욕하며 탓하며 나를 세우셨고 같이 계시지 않을 때는 각자 스스로를 탓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엄마는 극심한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에 잠식되어 계셨던 상태고요. 아빠는 무기력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자꾸만 술을 찾으시다 보니 술김에 잘못된 언행을 저지를 때가 많았죠. 술 때문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꿰다 놓은 보릿자루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남동생이 영영 떠나버렸다는 것도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제 옆에 아직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며 송장난을 치고 놀기도 했어요. 정서적으로 제가 그때 많이 불안했다는 증거이지요. 그런 제가 친정 부모님의 눈에 예뻐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졌던 것 같아요. 남동생이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난 뒤 가족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억지로 버티며 지내온 저희 가족은 끝내 무너졌고 해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정신 상태가 이상했던 엄마는 10원 한 장도 안 보러 오신 지 오래였고요. 아빠는 술 때문에 성격이 마찬가지로 이상해진 상태였고 일도 하시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게 필요가 없었죠. 재산이 있어야 나누든지 하는데 아예 없었거든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실 때쯤엔 집에 약간의 빚만 있었을 뿐 재산은 아예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따로 정리하실 것도 없이 두 분은 이혼을 하신 뒤 각자의 길로 호련히 떠나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걸리는 건 딱 하나, 남은 자식인 저였죠. 내가 말했었지. 너는 내 딸 아니라고. 내 자식도 아니라고. 나는 너 못 데리고 가. 너를 키울 생각도 없으니까 네 아빠한테 매달리든지. 그건 마음대로 해. 저를 향해서 일말의 어떤 정도 엄마는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구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서럽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혼자 버려질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아빠가 저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랐으나 저의 기대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고 챙기는 게 벅찬데 내가 어떻게 딸 자식을 키우면서 살겠어. 절대 안 될 일이지. 애를 위해서라도. 나는 애를 안 낳는 게 낫지. 금세 사춘기다 뭐다 그럴 텐데 딸은 엄마 쪽에서 키우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내가 키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늦은 밤 소주병을 기울이시는 아빠의 중얼거림을 몰래 엿들었을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이, 설마 진짜로 내가 버려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나더라고요. 두 분은 이혼을 하시면서 저를 데려가는 걸 원치 않으셨고 제가 신세를 질 만한 친척집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근거로 내세우셨고 그리하여 저를 보육원에 버리시는 걸 성공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엄마는 저에게 인사를 따로 안 남기셨고요. 저를 한 번도 돌아봐 주시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리셨어요. 한숨과 함께 다가오신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었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이야. 마음을 착하게 쓰는 거야. 수영아,
아빠는 네가 부디 착한 마음씨를 지닌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란단다. 그리고 꼭 잊지 말고 네 동생 기일마다 마음속으로 기도라도 올렸으면 하는구나. 하나뿐이었던 네 동생 우리 준영이 너에게 미움받을 녀석은 아니었어. 말 잘 듣고 너무나도 착한 우리 집 귀염둥이였지. 그런 착한 동생을 속으로 미워하고 지냈던 점, 동생이 죽었을 때 기뻐했던 점, 꼭 두고두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씁쓸한 표정을 지으신 아빠가 제 앞에서 돌아서셨을 때 그제서야 저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라고, 예전 그때에는 순간적으로 휩쓸려서 거짓말을 했던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는 보육원에 버림받고 있는 제가 저에게서 돌아선 등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저는 태생이 용기나 배짱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만약 깡따구가 있었다면 애초에 엄마가 제 뺨을 때리셨을 때 왜 때리냐고, 엄마가 전부 다 오해하신 거라고 그때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정리했을 텐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꼭 3년 만에 저는 보육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제 처지가 믿어지지 않아서 멍하게 지내기만 하였고요. 공부를 할 정신머리도 친구를 사귈 여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말수만 더더욱 줄어갔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아무런 흥미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당시에 있는 줄도 모르겠다고 해서 공기로 불렸습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공기였네요. 학교 생활도 아주 조용히 했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지나치게 활발하고 시끄러운 무리와 한반이 되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그 무리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 뒷자리였거든요. 시답지 않은 것들로 권력을 과시하고 유치하게 구는 애였죠. 저는 당연히 그 애가 싫었으나 목소리가 너무 크고 힘을 과시하는 그 애 앞에서 괜히 꿈틀거렸다가는 화를 당할까봐 애써 억지로 맞춰주고는 했었습니다. 발표도 꿈틀거리지 않는 지렁이여야 저에게 흥미를 덜 가질 것 같았거든요. 야, 너 고아라면서? 고아원에서 산다면서? 애들이 다 그러던데? 진짜야? 근데 고아원 아니고 보육원이야. 그게 그거 아니야? 뭘 그렇게 따져? 그래서 너 엄마 아빠 없는 거 맞아? 안 계셔. 되게 불쌍하고 신기하다. 나는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 막내딸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도 좋으시고 건강하셔. 그리고 우리는 친척들끼리도 사이가 좋고 가까워서 자주자주 만나. 그래서 가족이 엄청 많아. 너에 비하자면 나는 정말로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었네. 현실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 그러면 되겠네. 얘는 왜 이렇게 짓는 표정마다 맥이 빠지고 뱉는 말마다 매가리가 없냐? 아, 기분 나빠. 갑자기 고아원 냄새 나는 것 같아. 제 상황과 본인의 상황을 비교해가며 즐거워하던 그의 모습이 요달리 기억에 남았어요. 됐던 저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치고 싶었으나 그런 본심은 깊숙한 곳에 감춰두어야만 했네요. 그 어떤 시비와 괴롭힘이 저를 향하든 꾹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반응하였던 것이 제가 그 날라리 무리에서 큰 화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중학교 재학 내내 놀러 다니느라 공부를 잘 안 했어도 손쉽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면서 실없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저를 그 애는 돌대가리 아니냐며 비웃었으나 저는 아무렇지 않았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묵묵하게 굴며 마무리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인연이 설마 나중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게 된 엄마에 대한 증오, 아빠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직 어떻게 떠나보내야 할지 모르겠는 남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울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니 보육원에서 이만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아주 적은 지원금 그것만 달랑 들고서 바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대학은 안 갔어요. 그게 못 간 거였는지 안 간 거였는지는 스스로 생각해도 헷갈리네요. 먹고는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어영부영 일자리를 잡았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좋은 인생 선배님들을 만났어요. 성격이 밝고 따뜻한 분들이었거든요. 좋은 어른 한 명만 만나도 아이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고 어느 책에서 그러던데 그게 맞더라고요. 일터에서 좋은 어른들을 마주하게 된 저는 차츰 성격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변화를 겪을 줄은 몰랐죠. 그전까지는 항상 친정 부모님께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우울하고 힘들기만 한 게 저였거든요. 그런 그늘은 감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며 지내다 보니까 제 성격도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꾹 참는다기보다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낫다는 것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덕분에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연애를 해보라는 권유도 많았으나 그건 구미가 당기지 않아서 계속 뒤로 미뤘는데요. 보육원을 나오고 3년 만에 저와 동갑이었던 함께 보육원 생활에 있었던 친구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우울하고 힘들고 세상이 차갑고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는 심경 고백을 짧게 유서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했던 것도 아닌데 미친 듯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많이 힘들어하다가 털고 일어났을 때는 큰 결심을 마친 후였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욕심을 부려가며 이어가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가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거울 속에 저를 들여다보면 하루하루 다르게 눈빛에 힘이 들어가 있는 변화를 알 수 있었죠. 당찬 각오로 연애도 해봤고요. 연애를 하고 나니까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생각도 품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갓 튀어나와 일자리를 잡았던 20살 병아리 시절의 저를 알고 있던 어떤 언니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보았다가 이야기가 번졌고 어쩌다 보니 그 언니의 지인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세상이 모든 것을 경계하듯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하고 있었던 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게 보이는 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전부 너한테 잘해줬던 거야. 그때부터 항상 네가 신경이 쓰였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일하는 곳이 달라진 후에도 네가 혼자 잘해내고 잘 사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뿌듯하던지. 내가 지인들하고 모임이 있으면 꼭 네 자랑을 나도 모르게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너를 궁금해하고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겼더라. 제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했다는 그 언니의 지인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운명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설마 이런 식으로 결혼할 짝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저도 남편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끌렸어요. 친정 부모님의 그런 모습, 서로를 향해 날이 선 비난, 자식을 내팽개치고 각자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결말까지. 다 봐왔던 저는 제가 과연 결혼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제 배경을 낱낱이 공개했는데 그걸 다 듣고 다 알고도 저를 품어준 남편의 품이 너무나도 따스했습니다. 저에게 진심을 담아 남편이 청혼했을 때 저는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을 정도예요. 남편은 저보다 6살 연상이었고 충분히 당장 결혼해도 될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끌 것도 없이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으로부터 거절도 아니고 거부를 당했어요. 아이고야, 설마 했는데 정말로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할 줄이야. 아, 내가 진심으로 미안한데 아가씨, 우리 집안 큰놈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두면 안 되려나? 어?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죄송하지만 못 알아듣겠어요. 어머님, 제가 혹시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갑자기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번에 배웠을 때도 그 이전에 배웠을 때도 저한테 너무나도 잘 대해주셨잖아요. 그건 그때는 설마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가지는 않겠지 싶어서 연애하는 것은 예쁘게 잘 만나면 이왕지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이지. 이렇듯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앞에서까지 내가 본심을 숨기는 것은 어려우니 하여간 아가씨가 우리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아직 나이도 그 정도면 새로 남자를 만나서 시작하고 결혼까지 가도 너무 여유롭잖아. 굳이 왜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나? 인연이 아닌데. 식사 후 그때 남편은 부엌에서 후식거리를 준비 중이었고 거실에 제가 시부모님과 따로 앉아있던 상황이었어요. 식사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낌새를 못 느꼈던 저였기에 결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도 모르고 당연히 환대를 받고 허락을 받아서 당당하게 결혼할 줄로만 알았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무게를 잡으시며 이런 순간이 불편하시다는 표정으로 헛기침만 이따금씩 뱉고 계셨어요. 제가 그런 시아버지께 간청의 말씀이라도 드려보려던 순간 시어머니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걸 바라고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큰놈이 평범한 여자 하나 만나서 결혼하는 거 그것 정도면 돼. 그 말씀은 제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가씨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평범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양친에게서 버림받고 보육원 생활을 하고 혼자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온 젊은 여자가 흔하거나 평범한 건 아니지 않나? 아가씨 본인은 어찌 생각할지는 모를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가씨가 너무 좀 특별한 환경에서 있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그런 줄 알면 좋겠네. 저희 두 사람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건가요? 저는요, 결혼하고 나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도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믿어주세요. 아가씨도 알겠지만 우리 작은 놈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상대가 있어서 일찍이 결혼 날짜까지 사실상 거의 잡아놓은 셈인데 그 상대가 의사야 의사. 의사 며느리를 보게 생긴 판국인데 그에 비해 아가씨는 수준이 너무 한참 못 미치니까 비교도 되고 아가씨 스스로도 동서지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앞으로 지내기에 힘들 것 같고 그러니 여차저차한 부분들을 다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지. 우리 큰놈하고 결혼하는 거 그 생각 관뒀으면 좋겠네.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는 별개로 너무나도 평범해서 지루한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 앞에서 제가 난데없는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게 감히 평범이라는 범주를 기웃거리고 넘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쟁반을 든 채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고요.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다과를 간신히 맛보고는 인사를 드리고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틀 뒤에 이별을 통보했었어요. 사랑만 가지고서는 안 되나 봐. 오빠는 가족도 있고 차도 있고 모아놓은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안정적인 직업까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내 스스로가 우습고 한심하고 초라해. 지금까지 뭘 했나 싶어. 꾸준히 로또 복권이라도 살걸. 그런 것도 안 하고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주제에 오빠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었어.
우리 부모님 일은 정말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어.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뒤에서 너한테 따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내가 생각도 못했어. 내 불찰이야. 그런데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무슨 기회? 아니야. 오빠, 하지 마. 그러지 마. 나는 오빠가 나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 틀어지는 꼴 절대 못 봐. 너는 걱정할 거 없어. 괜찮아. 내가 두 분 설득할 수 있어. 자신 있어. 딱 한 번만 나 좀 믿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저는 아무래도 힘들겠다 싶어서 남편과 끝낼 생각이었는데요. 제 예상 외로 남편이 정말 친절하게 저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몇 해 전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을 떠올렸죠. 욕심 부리면서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다짐이 떠오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크게 끄덕여주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자신만만해했던 남편의 호언장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오만 난리를 쳐서 시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좋은 과정의 설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와 결혼한 이후 남편은 시부모님과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무척 괘씸해하셨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께 서운함과 화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큰 놈의 우격다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장가를 보낸 이후 나는 왜 이렇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소리가 듣기 싫은지 아들놈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결국에는 여자에 미쳐서 부모 가슴에 대 못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귀에 쏙쏙 들어오네. 아이고 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단속을 제대로 못한 내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랴. 작은 놈이라도 멀쩡한 짝을 만났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이게 위안이야. 그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저만 눈치가 보여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신혼집 빌라가 시댁의 옆 동네에서 거리가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서도 일부러 시댁에 종종 들러서 집안 청소라도 해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데 저의 이런 노력을 매일 보시면 어느 순간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요. 저라는 이런 며느리와 정반대에 있었던 것이 작은 며느리인 동서였습니다. 고졸이신 건 진작에 알았는데 고등학교마저도 실업계 나오셨던 거예요? 어디 뭐 유명한 실업계도 아니고 공부 못하는 애들만 간다는 그런 실업계 고등학교를요? 꼴통 집합소였겠네요? 대학 안 나오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분이시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혼잣말을 하시는 척하면서 저 들으라고 한탄을 늘어놓으시다거나 그러셨으나 대놓고 저에게 직설적인 악담을 퍼붓지는 않으셨어요. 정면에서 제 욕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굴에 철판 깔고서 꿋꿋하게 제 나름의 노력을 매일 다할 수 있었던 건데요. 동서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저를 우습게 봤고 거침없이 조롱을 날렸습니다. 동서의 신랄한 비웃음 앞에서 저는 입술만 딱 붙이고 있을 뿐 반박하지 않았죠. 아니 못했다고 보는 게 솔직히 더 맞았을 거예요. 제가 동서와 다른 세계의 사람인 건 분명했으니까요. 학벌 차이는 말을 할 것도 없었고 저는 속으로 동서의 친정이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친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부러웠고 일가 친척들이 교류가 잦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동서의 위치가 제 위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친정 부모님 아래에서 여러 친척들을 만나가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군요. 부러움의 씁쓸한 눈빛을 내비치고만 저를 동서도 당연히 알았겠죠. 저만 보면 자꾸만 유난히 자기 친정에 대한 이모저모를 떠드는 게 제가 듣고 부러워서 배 아프라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식 날짜가 미뤄져서 늦게 식을 올렸어요. 진작에 신혼집에서 생활은 하고 있었고 혼인신고도 다 마쳤는데 식만 늦게 올린 경우였죠.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을 때도 동서는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저는
외가 친가 친척들만 합쳐도 숫자가 어마어마해서요. 거의 수백 단위예요. 아무런 가족도 없이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지인들이 전부인지라 이런 저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혼식은 굉장히 규모가 아담했었죠. 동서는 본인 때문에 결혼식의 규모가 엄청나졌다고 하면서 그 소리를 엄청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개업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니 시댁에 와서 자기 자랑을 떠들 시간은 많은가 보다 싶었네요. 하지만 동서가 있으면 시어머니께서 흐뭇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계시니 저는 그 덕분에 슬쩍 끼어들어서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형님은 그날 바쁘시면 안 와도 돼요. 아주버님만 오셔도 되죠. 뭐 안 그래요, 어머니? 네? 동서, 제가 어떻게 결혼식에 빠지겠어요. 저 안 바빠요. 왜요? 주말 아침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거 시작하셨잖아요. 그건 맞는데요. 그래도 당연히 빠지고 결혼식 가야죠.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버셔야죠.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니에요 라고 마무리를 지었으나 제 가슴은 뻐근하게 당겨오고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하면서 웃음을 꾹 참던 동생의 모습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러오고 있었죠. 의대에 나와서 의사라는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심보는 못되게 쓰는가 싶어서 너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한두 번이어야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비아냥대니까 동서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시동생과 동생의 결혼식에서 그 부족한 인성 수준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 박수영 맞지? 오랜만이네? 못 알아볼 뻔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던 노는 무리에서 리더격이었던 걔요. 놀랍게도 결혼식장에서 딱 마주쳤어요. 알고 보니 걔가 동서하고 사촌지간이었더라고요. 자기 사촌하고 제가 동서지간인 것을 알게 된 걔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덤덤한 척만 계속했고요. 혹시나 걔가 동서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많은 이야기를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전교생한테 왕따를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힘드셨겠다 싶으시면서도 왠지 형님하고 딱 어울리는 과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다들 사춘기라 예민할 때니까 보육원에서 사는 친구라고 하면 배척할 만하죠. 동서, 말이 좀 심하네요. 제가 그간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알아요. 입 있는 거. 입을 놀릴 주제가 못 되셔서 그간 가만히 계셨던 것도 알고요. 사람을 급 가지고 나누는 건 좀 그렇기는 한데 그 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쪽이 주제 파악을 착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내일부터 개업 준비로 바빠서요. 이만 가볼게요. 형님은 어머님 도와서 창고 정리나 하다 가시죠. 동서가 피식 비웃고서 저를 지나쳐갔는데 저는 마치 찬물 세례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분 나쁜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목 박은 듯 서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시더군요. 아휴,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기도 못하고 내 심정이 그렇다. 온 김에 반찬이나 좀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오지 마라. 아, 와봤자 무슨 예쁨을 받는다고 와. 안 와도 된다는 식의 소리는 그간 몇 번 들어온 바 있었죠. 그럴 때마다 웃고 넘겼는데 대답을 드린 건 이때가 처음이었네요. 네, 그렇게 할게요.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때 꼭 들려 할 때만 들르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신 얼굴이 되셨는데 저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네요. 그간 남편에게 시댁에서의 이모저모라든지 동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꺼냈었는데 할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에게도 제 가족, 제 친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고 버림받고서도 미련을 못 버렸구나 싶어서 제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놀라운 일이 제 앞에 펼쳐질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엄마가요? 저는 엄마가 안 계시는데. 전화를 받고 어리둥절해야 하던 저는 이내 상황 파악을 하고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존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돌아가신 건 보름 전의 일이었고 유품의 정리가 다 이뤄지고 나서 제가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은 엄마에게는 육촌 형제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멀기는 해도 분명한 저의 친척이었죠. 엄마가 제 앞으로 편지 몇 통을 써두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떨리는 심정을 안고서 장소에 나가보았어요. 친척 이모님이나 뵙게 될 줄 알았던 자리에는 놀라운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아, 아빠다. 그간 잘 지냈니? 아빠? 어떻게 아빠가 여기에 계세요? 이게 전부 무슨 일이에요? 보육원에서 이별을 마지막으로 뵌 적이 없었던 아빠였어요. 얼굴이 수척하기는 했으나 멀끔한 차림새라 하신 아빠의 얼굴을 저는 당연히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런저런 생각도 오히려 안 들더라고요. 아빠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어 주셨고 그 안을 열어보자 엄마가 생전에 저에게 쓰셨던 편지들이 보였습니다.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대화를 했으면 좋겠구나. 저는 어안이 벙벙했으나 홀린 듯이 저도 모르게 엄마의 편지 하나를 집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가장 오래된 날짜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쓰신 편지였고요. 위안 판정을 받으시고 제가 너무 보고 싶어져서 저를 찾으셨으나 열심히 일을 다니며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논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신 뒤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더라고요. 해준 것뿐이라고는 그 마음에 상처를 내준 것뿐이었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고 있는 딸의 앞길을, 그 소중한 일상을 내가 망치면 안 되지. 만나고 싶어도 참자. 이게 내가 받는 벌일 거야. 이혼을 하신 뒤 엄마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시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만 이외였고 치료를 받으시며 간신히 정신을 차리시게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좀 일상을 살만해지니까 암이라는 몹쓸 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총 9통의 편지마다 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꼭 적혀 있었습니다. 회복과 악화를 넘나들며 버티셨던 엄마는 당신의 마지막을 예감하시고서는 아빠를 찾으셨어요. 저를 부탁하시기 위함이었고요. 아빠는 이혼 이후 공장을 전전하며 일만 하시다가 어쩌다 보니 특이한 기회를 잡아서 외국에 나가 근무를 하시게 됐습니다. 아무 때나 술을 마시는 게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아빠는 그 덕에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요. 그간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되셨던 아빠는 닥치는 대로 성공이라는 지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셨고 정보들을 많이 모아서 주식이며 부동산 쪽으로 투자도 꾸준히 하셨어요. 잡념이 끼어들 틈도 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일, 돈, 두 가지만 좇으며 사셨습니다. 성공한 자산가 반열에 오르셨지만 공허하고 외롭다는 생각을 하시던 바로 그때 엄마가 당신을 애틋하게 찾는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외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아빠가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이미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였던 거예요. 장례식장의 영정사진으로 뵙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의 유언을 생전에 다 들어놓으셨던 친척 이모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다 듣고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나는 왜 네가 준영이의 죽음을 기뻐했다고 생각했을까? 그걸 절석같이 믿으면서 내심 너를 조금은 내 안에서 미워했던 적도 있었단다. 너는 그런 적도 없었는데 너야말로 어렸고 동생을 잃은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을 텐데 그런 너를 안아주지는 못할 망정 나는 아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뒤늦게 오해를 하셨다는 걸 깨닫고 제 생각으로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저에게 대뜸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셨던 아빠는 신중한 심사숙고 끝에 친척 이모를 통해서 저를 만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게 당황스러웠고 편지 안에 적혀있던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엄마의 마지막 인사 때문에 가슴이 욱신거려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빠를 향해 그 어떤 말씀도 드리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런 저를 바라보시다 아빠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고 그 울음은 커다란 울부짖음으로 번져갔습니다. 저도 손에 편지 무더기를 쥔 채 한참을 울었네요. 아빠는 많은 생각과 결심을 하신 뒤 저를 만나신 것이었는데 당신이 모은 재산과 앞으로 모을 재산 모두 저에게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서 말문이 막힌 저에게 아빠는 당신 소유의 건물 2채도 알려주셨는데요. 한 곳의 위치, 빌딩 이름을 듣고서 제가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아빠 건물이라고요? 거긴 제 동서되는 사람이 이번에 새로 병원을 개업하는 곳인데요? 병원이라고? 아, 그래. 아, 맞아. 2층에 새로 병원이 문을 열기로 했지. 아빠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더욱 확실했죠. 제가 갑자기 눈빛이 돌변해서 건물에 관심을 갖자 아빠는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을 포함한 셋이서 식사 자리를 가지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탄식과 한숨이 가장 많이 오갔던 것 같네요. 그래도 마지막 매듭은 아빠가 남편을 향해서 고맙다고 눈물을 지으시는 것, 그리고 남편이 아빠를 향해서 앞으로 사위 노릇 잘하겠다고 인사를 드린 것이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며칠간 제가 꿈을 꾼 건가 싶어서 계속 몽롱했어요. 그럴 때마다 서랍을 열어서 엄마가 제 앞으로 남기신 편지들을 읽어보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동서의 병원 개원 날짜가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하도 신명나게 떠들었던 날짜인지라 귀에 인이 박혀 있었어요. 저는 결심을 굳혔고 당일이 되자 늘 그렇듯 입는 옷 스타일 그대로 입고서 동서가 문을 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도착하자마자 동서를 바로 볼 줄은 몰랐는데 딱 앞에 있더라고요. 게다가 동서와 웃고 떠들고 있던 여자는 바로 제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노는 무리에서 리더였던 걔요. 이렇게 보니까 둘이 저급한 인성뿐만 아니라 얼굴 분위기도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소리에 저를 돌아본 동서가 당황하더군요. 형님. 뭐예요? 설마 제가 개원했다고 찾아오신 건가요? 어머, 동서 여기에 있었네요. 옆에는 전혀 반갑지 않은 얼굴까지 달고서. 제가 웃으면서 말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제가 왜 저래? 하는 표정으로 당황해서 서로 눈빛 교환들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동서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 가세요, 가. 병원 오픈할 때는 형님이 오시는 건 노땡큐라서요. 사양 좀 할게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축하 인사 한마디 더 해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개원 날짜를 동서가 하도 떠들고 돌아서 그게 꼭 와달라는 소리로 들렸는데요. 누가 형님더러 와달랬나요? 오픈부터 격 떨어지고 급 떨어지니까 좀 가시라고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거 모르세요? 시작할 때 재수 안 붙으면 저는 정말 곤란해요. 종 오고 싶으시면 한 다음 주쯤에 다시 오세요. 동서가 짜증스럽게 팔을 휘저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제 옆으로 아빠가 다가오셨습니다. 오늘이 오픈인가 봅니다. 병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어머나, 건물주 사장님. 네, 맞아요. 오늘 개원하는 날이고요. 너무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됩니다. 건물주 사장님 딱 뵙고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예감도 좋네요. 네. 동서가 갑자기 낯빛을 바꿔서 명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표정부터가 싹 바뀌는 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대단하다 싶어서 헛웃음이 나왔고 그런 저의 어깨를 아빠가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이 어라? 하는 기색들이 되더군요. 제가 동서를 향해서 전에 없이 환하게 웃어주었네요. 예감이 좋다니까 다행이네요. 환자가 없어서 팔이 날리면 보기 좀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 건물이고 나아가서는 제 소유가 될 건물이기도 하니까요. 아빠라니요? 네? 아빠? 아빠 건물? 형님은 보육원 출신이잖아요. 고아인데 어떡해?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고만 했지 부모님 안 계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똑바로 알고 계시는데 너는 왜 이상하게 알고 있었을까? 네 대가리 수준이 의심스럽다. 여기 이분이 내 아빠야. 이 건물 주인이신 건 설명 안 해도 알지? 거침없는 제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의 얼굴에 열이 오르더군요. 목 부근을 보니까 아예 시뻘건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선 인성이 나쁜 제 중학교 동창은 입이 쩍 벌어져서 저러다가 턱이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었고요.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본의 아니게 제 쪽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아빠의 조용한 목소리가 호랑이의 포효라도 되는 것 마냥 동서가 화들짝 놀라서 몸을 떨더군요. 저는 미소를 남겨준 채 아빠와 함께 돌아섰습니다.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그냥 이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시부모님께서도 제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고요. 이틀 뒤에는 아빠와 함께 자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희 집은 원래도 장남이었어요. 무조건 큰놈이 최고였죠. 옛말에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저희 집은 장남이 앞섰고 결혼도 최고로 착하고 성격 좋은 며느리 데리고 와서 누구보다 잘했죠. 시어머니께서 열변을 토하시며 남편 자랑과 제 칭찬을 이어가셨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꾸만 아빠를 향해 약주를 먼저 권하시며 시종일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두 분의 그런 모습에 저희 부부는 어딘가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네요. 동서는 일부러 그런 작전을 꾸민 것인지 화장기 하나가 없이 옷도 아주 수수하게 입은 채로 저를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제 파악도 못하고 길고 짧은 걸 직접 대볼 생각도 못하고서 너무 오만방자하고 무식하게 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고 무례였던 점 전부 인정하고 사과드려요. 너무 깔끔하게 사과 인사를 해버리니까 되려 떨떠름하더군요. 심지어 제 중학교 동창, 걔도 저한테 따로 사과를 했어요. 철이 없었던 시절에 저지른 실수이며 본인이 IQ가 2살이라서 저에게 바보같이 굴었다나 뭐라나. 그 사과에 기가 막혔으나 비굴할 정도로 저에게 숙이는 모습에 그냥 알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다였네요. 동서가 그때 이후로 저한테 무례하게 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몸에 있던 악기라도 빠져나간 것처럼 인상도 온화해져서는 말도 조용조용하게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제게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전하고 싶어 청취자가 아닌 사연자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제겐 20살 터울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40이 넘은 나이에 저를 낳았으니 저는 사실상 집에서 금지옥엽으로 길러진 아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저희 언니는 저랑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터라 제게 거의 엄마였어요. 엄마는 식당 일로 바쁘셨고 아빠는 버스회사 청소일로 쉬는 틈이 없었으니 제 밥을 챙겨주고 학교 준비물들을 준비해주고 학부모 상담을 가주는 건 모두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야근을 하고 돌아와도 꼭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이나 소시지 야채볶음 같은 반찬들로 밥상을 차려주곤 했어요. 또 과외나 학원을 갈 형편이 없었던 제게 공부도 직접 가르쳐 주었고요. 그런데 언니는 공부를 시킬 땐 유독 좀 엄했습니다. 다영아, 오늘 아침 다영이가 수학 문제 한 장, 영어 문제 한 장 풀기로 했는데 지키지 못했잖아. 얼른 하고자. 언니, 나 귀찮고 졸린데. 안 돼. 이건 다영이 네가 하기로 약속한 거잖아. 하고 자. 아마 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해 무시당하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 성화에 못 이겨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 외에도 언니는 제게 참 엄마 같았어요. 언젠간 제 보드가드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남자애와 싸워 코피가 터져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엉엉 울자 언니는 그 길로 길길이 날뛰며 학교로 찾아갔죠.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언니는 그렇게 학교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 이후로부턴 절 놀렸던 아이들조차 쉽사리 절 건들지 못했어요. 제겐 언니가 든든한 백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수호천사였습니다. 허나 나중에 들은 거지만 언니도 인생에서 나름의 힘든 굴곡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언니가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요새 말로 얼굴이 되게 반반한 오빠였어요. 허우대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항상 진한 향수 냄새를 뿌리고 가슴팍이 보이도록 풀어헤친 푸른색 셔츠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언니와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 그 오빠가 좋았어요. 되게 잘해주었거든요. 아, 네가 우리 다진이 동생 다영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래, 오늘은 우리 다영이 먹고 싶은 거 먹자. 너 저번에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응, 좋아.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사줘. 그 오빠는 여러 방면으로 다정했고 또 그 오빠가 오면 먹을 걸 많이 얻어먹을 수도 있었는데 넉넉지 않은 형편이어서 그런지 내심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빠와 언니가 만날 땐 같이 껴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척 눈치가 없는 행동이었지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 오빠가 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 하더라고요. 무려 그것도 4년이나 언니를 속여가며 언니는 그 일로 깊은 배신감을 느껴 1년간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며 혼자 소가리를 했대요. 하지만 어렸던 전 그때 언니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건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 언니는 행복하고 웃음 많고 강한 사람인 줄만 알고 살았어요. 언니는 유일하게 제 어린 시절을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 같은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전봇대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언니는 처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영아, 이 사람은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언니를 이해해주는 사람? 어떻게 이해해준다는 걸까? 어떤 사람일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처음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은 별로 대단할 것 없어 보였어요. 전 남자친구에 비하면 배도 퉁퉁 나와 있었고 향수 냄새도 없었고 왠지 모르게 언니가 아깝단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내심 속으론 얼른 언니가 저 사람이랑 헤어지길 바랬어요. 언니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언니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정말 깊이 관계를 이어갈 모양인지 이 사람에게 사랑한단 말도 하고 엄마 아빠에게도 그 사람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이고,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착해 보이네. 어서 와요.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어쩌나. 차린다고 차리긴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바쁘신 와중에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다진이랑은 얼마나 만났다고? 지금 1년 되어 갑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요. 그렇구나. 둘 다 나이도 적지 않으니 잘 되었으면 좋겠네. 언제든 집에 놀러 와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맛있는 밥 한 끼는 해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글서글하게 웃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지 엄마 아빠는 만족해하는 듯 했어요. 다영아, 이번에 데려온 다진이 남자친구, 너 보기에도 정말로 괜찮지 않니? 저번에 만났던 애는 날티도 나고 어딘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만나는 남자는 사람도 성실해 보이고 예의도 아주 바르더라. 엄마, 얼마나 봤다고 그런 말을 해? 아직 한 번밖에 안 만나봤잖아. 당연히 지금에야 좋은 모습만 보이지. 사람 진짜 모습은 모르는 거야. 전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꼬맹이였는데 그 모습이 퍽 보기 불편했어요. 언니를 그 사람이 빼앗아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언니인데, 내 언니인데 아무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언니를 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괜히 그 사람 험담을 했고 언니에게 퉁퉁거리기도 했죠. 언니, 그 사람 웃을 때 이빨에 뭐가 낀지도 모르고 웃어. 알아? 또 배도 나왔고 너무 아저씨 같아. 실제로 언니랑 나이 차이도 꽤 나잖아. 난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언니, 그냥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러면 언니는 다정하게 웃으며 제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며 말했어요. 다영아,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야. 진훈 씨는 정말 날 사랑해줘. 그리고 언니는 다영이 너도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하지만 전 그 말에 이렇게 생각했죠. 언니를 사랑한다고? 언니를 사랑하는 건 난데. 제가 언니를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겨우 언니를 1년 만난 그 남자가 뭘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엄마 같은 언니는 그런 절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형부는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기가 사놓고 어디서 영화표를 구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제게 영화표도 선물해주며 무척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다영아,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 언니가 그러는데 다영이 요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다며? 언니가 얼마나 네 자랑을 하는지 몰라. 가끔 영화도 보면서 쉬엄쉬엄 무리하지 말고 공부하고. 알았지? 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시큰둥하게 반응하며 그 영화표를 받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철이 없던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대학이니 뭐니 수능 입시에 치여 살았지만 언니가 그 남자와 헤어지길 바랬죠. 그리고 가끔은 교회에 나가 몰래 언니와 그 남자가 헤어지게 해달라 빌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언니와 그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네? 저한텐 언니밖에 없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언니랑 이 사람이 결혼하면 언니 인생이 완전히 불행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부디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든 언니가 다른 남자가 생기든 해서 완전히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램프 요정 진이도 3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마당에 원래 하늘은 인간의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언니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진훈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아이고, 이게 무슨 경사니. 잘 됐구나, 다진아. 네 나이가 적지 않아 엄마가 걱정이 많았는데. 세상에. 이 사람 무슨 이런 좋은 날 울고 그래. 좋으니까 그러죠. 얼마나 좋을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다진아, 그럼 언제 결혼식 올릴 예정이니? 저희 내년 4월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아주 잘 됐어. 다영이 너도 언니가 드디어 시집 간다니 좋지? 좋다 마다요. 당연히 좋겠지. 그 아이가 다영이한테 좀 잘해줬어요. 얼마나 어여뻐 해주던지. 보는 내가 흐뭇했는데 너무 잘 됐다, 다진아. 전 별로 안 좋아요. 언니, 결혼하지 마. 언니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다영아, 언니 결혼하는 거 난 싫어. 언니와 부모님에겐 축복 같은 일이었지만 제 입장에선 언니가 그 남자에게로 영영 가버리는 길이었죠. 어찌나 언니가 원망스러웠는지 전 언니가 결혼한다고 말한 날 싫다며 결국 하지 말라는 말을 입 밖에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순간 언니의 눈이 엄하게 변했지만 전 아랑곳 않고 모진 말을 쏟아내게 되었죠. 언니, 그 사람이 왜 좋아? 솔직히 나이도 언니보다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잖아. 심지어 그 사람 고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무슨 미래가 있어? 언니 애가 나중에 아빠 직업 알면 자랑스러워 하겠어? 그만 못해? 너 오늘 같은 날까지 꼭 이래야겠어? 언니의 목소리가 커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언니도 그날은 참지 못하겠는지 처음으로 엄마 아빠 앞에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때가 돼서야 저도 멈췄지만 언니는 방 안에 들어가 제 말에 속이 상했는지 우는 듯 했습니다. 저도 언니에게 상처를 준 게 내심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났지만 사과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언닌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아직도 언니의 결혼식 날이 기억이 나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웃는 언니와 언니를 사랑스레 바라보던 형부, 언니를 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콕콕 찍던 엄마와 늙은 아버지,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고 불퉁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저. 참 가관이었죠. 언니가 행복하길 바래주기는 망정 뺏겼다고 생각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언니는 저의 가장 끔찍했던 상상대로 제 곁에서 떠나 독립하여 형부와 새 살림을 차렸고 전 남몰래 언니의 빈자리와 언니의 냄새가 배인 베개를 끌어안으며 언니를 그리워했죠. 언니는 하루에 한 번씩 제게 꼭 전화를 하여 제 안부를 물었지만 전 그때마다 투명스레 전화를 받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변하면 관계도 변하듯 저 역시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고 언니와는 물리적인 거리가 생겼어요. 언니는 저의 대학 생활을 참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전 조금 매정하고 쌀쌀맞은 태도로 언니의 전화를 받곤 했어요. 다영아, 수업은 잘 듣고 있어? 친구들은? 괜찮아. 근데 언니, 나 이제 수업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래? 그럼 좀 이따 수업 끝나고 언니한테 전화 줄래? 수업 끝나고선 친구들이랑 조금 이따 만나기로 해서 전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나중에 하면 안 돼?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아쉽다. 알겠어, 그럼. 다영아, 항상 몸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니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전 대학의 새내기 생활과 세상이라는 공간에 첫 발걸음을 디딘 만큼 그 자유에 취해버렸어요. 처음 생긴 남자친구와 대학 문화, 알싸한 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들뜨게 했어요. 언니가 서운해할 걸 알면서도 연락도 조금씩 피하게 되었고 제게 주는 자극들을 받아들이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거의 1년 만이었어요. 대학교 시험 준비로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뒤적거리고 있을 때 형부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지금 좀 병원으로 와달라고 언니가 처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말이었죠. 왜 집이 아니라 병원이지?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언니가 임신 상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형부가 알려준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형부는 언제나 그랬듯 여전히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잘 지냈냐고 살뜰히 제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어딘가 형부의 얼굴엔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그리고 형부는 언니가 병실에 있다며 들어가기 전 제 손을 잠시 붙잡으며 너무 놀라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놀라지 말라고요? 그게... 제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부를 따라 들어간 병동 한 구석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언니가 누워있더군요. 언니의 옆엔 이름 모를 기계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언니는 그 기계들 사이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 그런 언니를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가까이서 다가가 본 언니는 병색이 완연했고 곧 부러질 나뭇가지처럼 너무나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언닌 제가 온 걸 확인하곤 힘겨운 몸으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허연 입술로 방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다영이 왔구나. 언니가 왜 이런 차림으로 있어? 언니 왜 여기 있는 거야? 다영아, 언니가 다영이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언니는 제게 그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도저히 울지 않고 들을 수는 없는 이야기를요.
언니는 6개월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했어요. 병명은 간암이었어요. 만성 간염으로 시작되었던 게 점점 진행이 되어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언니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을 생각에 행복한 미래만 그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언니의 전화를 피했던 때가 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였어요. 언니는 제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고. 그래서 두렵다고. 전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도저히 의연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언니를 혼자 두었다는 죄스러움에 언니를 안고 한참을 끄끄거렸어요.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해. 다영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언니, 남은 인생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너랑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보내다 가고 싶어. 그러니 너무 울지 말아줘. 언니 위해서. 알았지? 언니. 근데 우리 다영이 결혼하는 것만큼 내가 꼭 보고 가려 했는데 못 봐서 어쩌나. 아쉬워서 어떻게 눈을 감지?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의연하려 했던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버렸습니다. 저와 언니는 서로를 안고 엉엉 울고 또 울었어요. 언니는 그 와중에도 절 토닥이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와 아빠도 통곡을 하셨습니다. 허나 언니는 망가져가는 몸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죽어가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했어요. 엄마, 아빠, 여보, 우리 다영이 잘 챙겨주세요. 알았죠? 우리 다영이 아직 어리니까 꼭 내모까지 부탁해요. 언니. 그리고 언니는 언니의 말처럼 정말이지 곱고 나비의 날갯짓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살다 한순간에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엄마였어요. 저에게 열을 주고도 하나를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그런 엄마요. 저는 언니를 보내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인생에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전 그때까지 소중한 사람을 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언니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나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일인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 건지, 뭘 먹어도 맛이 없었고, 다른 대학 동기들처럼 사회로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욕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제겐 의미가 없었어요. 전 매일매일 술을 마셨고, 그러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 상태의 심각성을 먼저 인지한 건 다름 아닌 부모님도 아니고 형부였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수십 개의 술병들을 보곤 제 손을 끌었습니다. 안 되겠다. 정신과로도 가야 해, 처제. 이대로면 큰일 나, 응? 가기 싫어요.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처제, 안 된다니까. 형부는 제 손을 잡고 결국 억지로 정신과로 데려갔습니다. 싫다고 발버둥치고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절 없다시피 하여 데려간 정신과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도 처방받았어요. 하지만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건지 약은 먹지 않았고 그저 다시 술로만 연명했습니다. 머릿속엔 언니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했어요. 생각해보면 술김에 저지른 짓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이 그걸 발견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언니를 잃으신 상실감도 추스리지 못하셨을 텐데 저까지 그랬다는 걸 알면
버티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다행히 형부가 제 상태가 걱정되어 집에 들렸다가 절 발견하곤 급하게 119를 불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니 형부가 제 생명의 은인이었죠. 처제, 내가 당분간 처제 집 주변에 살 테니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야 해. 알겠지? 형부는 정말 제 주변에서 끊임없이 절 살펴주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몇 달을 입원하고 나와 조금 상태가 괜찮았을 때에도 계속 안부를 챙겼고 제가 술독에 빠지지 않도록 집에 있는 술병들은 모조리 치우곤 했어요. 입맛을 한번 잃은 이후로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으니 음식을 직접 해서 챙겨주기도 했고 혹여나 제 안색이 좋지 않으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정말로 형부 본인도 자기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고 바빴을 텐데 그보다 저를 더 염려하고 신경 써준 것이었죠. 처제가 이렇게 좋아진 거 보면 언니가 참 하늘에서 좋아할 거야. 처제가 언니를 사랑했던 건 언니가 그 누구보다 알고 있어. 그러니 언니에게 미안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돼. 제가 언니에게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심하다는 걸 어찌 알았는지 어느 날엔 저런 말로 절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형부의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의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이 정말 나은 건 형부 덕분이었어요. 저를 깊게 공감해주고 가까운 곳에 살았던 사람이 형부였던지라 형부는 자주 저를 만나주었고 저와 언니를 보러 많이 가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형부에게 많이 의지했고 언니가 그리울 때면 형부에게 전화를 해 언니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상실의 아픔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도 대학에 다시 복학하여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난관은 또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바로 돈이었어요. 학비를 내고 나니 돈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언니가 지원해주기도 했지만 이젠 온전히 제가 책임져야 했으니 부족할 수밖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한 돈으로 정말 열악한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고시원 시설은 너무 열악해 겨울엔 너무 추웠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샤워도 잘 못했어요. 아줌마, 저 전기담요라도 쓰면 안 될까요? 너무 추워요. 안 돼, 학생. 내가 말했잖아. 그거 불나면 학생이 책임질 거야? 전기담요 절대 안 돼.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시지. 여기가 뭐가 추워. 남 덥기만 하던데. 불만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주인 아주머니는 참 냉정했고 그때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아올랐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알기에 겨우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나중에 그걸 알고선 왜 말하지 않았냐고 심하게 꾸중했어요. 처제, 언제 이사를 간 거야?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그 집에 갔더니 처제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죄송해요, 형부. 이거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처제 자취방 하나쯤은 구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이걸로 방 마련하고 돈은 천천히 갚아. 알았지? 아니에요. 여기 살만해요. 정말 안 주셔도 돼요. 여자 혼자 고시원에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언니가 주는 거야. 언니가 내가 널 살펴주라 했으니까. 형부는 거절할 수 없이 그런 말을 하며 돈을 주었고 전 형부 덕분에 춥고 배고픈 고시원에서 벗어나 자취방을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형부, 고마워요. 쑥스럽고 민망하여 길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문자 하나에도 형부는 그저 잘 살라며 그게 언니를 위한 거라고 답장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용돈도 보내주었어요. 제가 행여나 거절하면 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만큼 해주는 거라며 끝내 저를 설득시키곤 했어요. 저는 형부의 그런 배려로 힘들지 않게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쳤고 취업 준비도 잘하여
턱하니 안정적인 회사에 붙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더 이상 형부도 처제 관계도 아니었지만 언니로 묶여진 인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연은 깊어졌어요. 형부는 제게 언니 대신인 사람이었고 언니만큼 제게 잘해주는 사람이었고 형부 앞에선 언니를 마음 놓고 생각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전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형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조금은 섭섭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부가 혼자인 게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부는 끝내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들은 형부에게 마음을 주고 건네기도 했지만 형부는 혼자인 걸 선택했어요. 전 그런 형부를 보며 왜 정말 하늘은 우리 언니를 이렇게 빨리 데려간 걸까? 조금만 늦게일 수는 없었을까? 이 두 사람을 왜 떼어놓으신 걸까?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부 덕분에 또 사회생활도 잘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도 30이 되었어요. 제가 30이 되자 형부는 제게 좋은 남자들 주변에 없냐며 선자리를 봐줄까 묻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형부. 뭐 인연이라면 자연스레 만나지겠죠. 아직까진 결혼 생각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말이 씨앗이 되었는지 인연이 나타나긴 하더군요. 그때까지는 그 인연이 제 인생 최악의 인연이라는 걸 몰랐지만요. 제 인연은 저희 회사에 들어온 동료였어요. 당시 저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온 소위 엘리트였어요. 거기다 허우대까지 괜찮아 여직원들 몇몇이 탐내기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며 주말에 만나자 제게 다가왔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친구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설레었어요. 대학교 때 느꼈던 설렘과는 다른 설렘이었어요. 편안한 가운데 느끼는 설렘이었죠. 더군다나 저와 다르게 학력도 재력도 집안도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게 완벽한 이 남자는 제겐 정말 복권처럼 느껴질 만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 사람과 6개월 연애 끝에 더 판단할 것도 없다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 없이 비어있던 삶에 들어온 나의 새로운 가족이자 나의 남편이 정말이지 올곧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철석같이요. 하지만 제가 믿었던 게 결국 한남 모래성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예요. 그 전부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화를 저에게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사에게 조금만 구박을 받고 와도 그게 모두 저 때문이라는 듯 네가 아침을 안 차려줘서 어쨌다로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절 들들 볶았어요. 당신 요즘 왜 이리 게을러? 남편 일하러 나가는데 밥도 안 차려?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어요. 어제 너무 늦게 자는 바람에. 아니, 당신 하는 일이라곤 고작 집에서 영어 번역하는 잡일인데 그게 힘이 들어서 남편 밥 주는 걸 깜빡해? 여보,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요. 오늘은 그만해요. 뭘 그만해. 난 당신 때문에 오늘 회사 지각해서 욕까지 얻어먹었는데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심지어 그 새끼가 후배들 다 있는 앞에서 쪽을 줬다고. 앞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부터 차려놔. 알겠어? 내가 밖에서 아침 때우고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한 번만 더 이러면 이혼이야. 처음엔 이 사람이 정말 많이 힘들구나. 내가 감싸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부부 관계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니 잘 헤쳐나가보자 싶었고요. 그런데 점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더라고요. 제가 깜빡 잊고 아침을 안 차리거나 옷을 안 다려놓으면 왜 이렇게 칠칠 맞냐, 너 이런 애였냐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선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말 좀 가려해요. 당신이 행동 똑바로 하면 내가 심하게 나가지 않지?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잔소리 좀 몇 번 했다고 손을 올리더군요. 여자가 말 더럽게 많네. 거참 조용히 하라니까? 저는 남편이 손을 올렸다는 사실과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핍 없고 그림자 없어 보이던 이 사람이 사실 밖으론 착하고 인성 좋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뿐 사실은 개차반이었던 걸 결혼 후에야 알게 된 거죠. 저는 울면서 형부에게 달려갔어요. 늙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하면 분명 속상해하실 테고 제가 마음 놓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건 가족 같은 형부밖에 없었어요. 형부, 나 어떡하면 좋아요? 형부에게 남편에 대해 알게 된 이 모든 걸 다 말하자 형부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라고? 이런 미친놈을 봤나? 처제, 그놈 어딨어? 지금 내가 당장 달려가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던지 해야지. 어딨어? 형부, 진정해요. 헤어질 거예요. 저 헤어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뱃속에 아이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생명을 함부로 지울 수도 없고 남편이 아니라 이젠 아이 아빠라 생각하니 선뜻 이혼 서류를 내밀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 낳고 조금 있다 이혼해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혼 결심을 뒤로 미루었어요. 처음엔 남편도 제가 아이를 가지니 더 이상 절 구박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내뱉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뭐 먹고 싶다 하면 밤에도 달려나가 사오고 제 배를 어루만지며 말을 걸기도 하고 그냥저냥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이를 낳을 시점이 되자 저는 남편과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정부치고 살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출산날 저는 양수가 터져 아픈 배를 감싸 안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전화를 안 받는 거 있죠? 제 출산 예정일을 알고 있는데도 어디서 술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서도 결국 저는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형부는 남편보다 먼저 제 곁을 따라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하늘이를 건강히 낳을 수 있었어요. 하늘이가 커가면서도 형부는 남편이 개차반이라는 걸 알아서 걱정스레 제게 묻곤 했어요. 처제 요즘 어때? 그놈이 허튼 짓 안 하는 거 맞지? 괜찮아요, 형부. 요즘은 잘해줘요. 하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 다행이구나. 그래도 그놈 자식은 못 믿겠어. 혹여나 손 올리거나 하면 언제든 말해야 해. 형부는 그렇게 제 걱정을 참 많이 해줬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2살 배기가 되자 남편은 점점 육아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성격이 나온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이라는 핑계로 술을 먹고 들어오고 제가 뭐라 하면 다 잔소리라며 절 바가지 긁는 아내로 만들고 비난했죠. 심지어는 어느 날 제게 못할 말을 하더군요. 야, 니는 왜 날이 갈수록 살도 처지고 얼굴도 그 모양이냐? 요즘은 애 낳고도 자기 관리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너도 좀 피부과든 성형외과든 다니던가 해라. 보기 싫어 죽겠네 아주. 이러니 내가 밖으로 돌지. 마누라가 이뻐야 집에 들어오는데 말이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왜? 찔려? 너도 알겠지 않냐? 살 축 처지고 늙어가는 네 얼굴. 거울 보면 모르겠어? 적어도 남편이 있으면 애 낳아도 그 정도 관리는 해야지. 너도 나한테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할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좀 갖고.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저는 독박 육아로 너무 지쳐가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 앞에서 잔뜩 술에 취해 저런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자기 여자에게 하는 말이 저런 말이라니. 저는 그때부터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퍼붓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한테 애 낳을 때 뭐라 했어? 육아 같이 하겠다며, 너 혼자 고생시키지 않게 하겠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내가 어딜 나가야 할 땐 하늘이 봐주지도 않고. 하늘이 당신의 아니야? 남의 애야? 그리고 뭐 피부과? 성형외과? 네가 사람이니? 당신 애 낳은 여자한테 그게 할 말이야? 뭐? 이게 미쳤나? 어디서 남편한테 바락바락. 야, 원래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랬어. 아니, 대신에 내가 돈 벌잖아. 넌 집안에서 살림만 하면서 뭐가 힘들다고 이깟걸로 징징대. 그리고 우리 엄마도 너 얼굴 상했다고 뭐라 하더라. 그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냐? 남편에 이어 시어머니까지 그랬다 하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주말이면 하늘이와 전 내팽겨치고 자기 좋아하는 골프 치러 나가고 가끔 집에 들어와 하늘이에게 술 취한 얼굴 부비는 게 다면서 전 정말 남편에게도 그런 남편과 결혼한 저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열이 받았는지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리곤 하늘이가 보는 눈앞에서 절 망가뜨렸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 죽은 언니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언니가 나타나서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언니에게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 있었던 건 언니가 아니라 형부였어요. 형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남편은 형부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손 쓸 데가 없어서 마누라를 패? 저는 혹시나 남편이 고소라도 할까 싶어 급히 형부를 말렸고 그 후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두고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니 솔직히 고민도 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날 형부가 제 안부를 물을 겸 집에 들리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짐승 같은 놈이랑은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그 편이 낫다 생각하여 어렵게 결심했어요. 형부, 사실 나 이혼은 했는데 솔직히 막막해요. 괜찮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잘 살 수 있지. 처제,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또 처제가 잘 살아야 언니가 안 슬퍼하지. 우리 다 보고 있을 건데 처제가 못 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저는 하늘이와 단둘이 살아가려 하니 정말 막막했지만 그런 형부의 위로 섞인 말들로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갈 수 있었어요. 아이를 늙은 부모님께 맡기는 게 염치 없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이 형부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바쁜 것 같기도 했는데 뭐랄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절 위해 많은 걸 내어준 형부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부의 말대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너무도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부가 폐암을 진단받은 거였어요. 제게 숨기려 했지만 제가 형부가 먹는 약봉투를 보고 부모님에게 물어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처제, 너무 걱정하지 마. 살 수 있어. 지금 치료 경과도 좋아. 언제부터 이랬는데요? 언제 암 진단을 받은 거냐고요? 너무 충격적인 마음에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지만 형부는 제게 괜찮다며 치료 경과가 좋으니 곧 다 나을 거라고 저를 다독거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정말 형부의 말처럼 형부가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처럼 버텨준다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부가 제게 하늘이를 보고 싶다며 집으로 오더니 자신의 집 문서와 그간 모은 돈을 건네는 거예요. 형부, 이게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형부는 이미 가진 항암 치료로 너무나 지친 상태였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형부는 제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고 그저 하루하루 언니 곁으로만 갈 날을 기다렸다네요. 제가 형부의 삶이 정말 어떠했는지 들은 건 형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오열함에 쓰러진 제게 다가온 형부의 친구 덕분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형부에겐 빚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믿고 있던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3억가량 되는 적지 않은 빚을 졌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돈을 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몸이 상한 것